2. 스펙트럼 확산통신과 코드 이론. 뜨거운 여름날, 낮잠을 즐기던 데카르트는 그의 낮잠을 방해하는 파리의 운동에서 해석기하학이라는 수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대표적인 천재인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과 운동법칙을 발견하였으나 무엇보다가도 그의 업적은 과학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탐구 방법은 후대 많은 과학자들에게 좋은 모본이 됩니다. 이렇듯 수학은 우리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해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에 대한 이야기와 이것에 따른 결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결론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난다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여 생각합니다. 나보다 일찍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사람을 형이나 누나 혹은 언니라고 하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란 내가 싫어하는 음식에 반대되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특징이라는 것도 모두 사회 속에서 맺어진 상호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상호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고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상호관계를 찾는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찾는 것입니다. 특징이라는 것은 자극 혹은 입력에 대한 응답 혹은 출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동전 투입구에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믹스커피를 제공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원으로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원 입력이라는 것에 대응해서 커피 믹스를 출력한다는 자판기의 특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판기의 특성은 자판기의 존재 이유이며 존재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특성을 찾는 것이며 시스템의 특성을 찾는다는 것은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응답을 얻으려고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인 시스템의 상호응답 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원인 혹은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입력을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독립 변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입력되는 값이 무작위로 나타나므로 그것을 대변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X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화되는 종속변수 Y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시스템의 상호응답 특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Y는 결과 혹은 출력으로 생각되는 종속변수이며 관습적으로 Y로 표시합니다. 물론 독립변수는 X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장면의 가격은 밀가루 가격, 주방장, 배달원, 계산원 등의 인건비, 식당 시설비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종속 변수인 출력을 결정하는 요인인 독립 변수는 X 이외에도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수학적 맥락에서 상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함수 관계를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숫자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질서를 논리적인 규칙으로 공식화하려는 도구입니다. 함수의 모양은 종속 변수라는 이름의 Y가 독립 변수들인 X 등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시하면 y=fx 점점으로 표시합니다. 즉 y는 x 등의 함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f는 함수를 뜻하는 펑션을 뜻합니다.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종속성을 파악하게 합니다. 독립변수로 이야기되는 원인 또는 입력값에 대해서 종속변수로 취급되는 결과 또는 출력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출력값은 반드시 입력값에 대응되는 값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특정한 출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출력에 대응되는 입력이 있었다는 것이 되며 특정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응되는 입력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을 통제하고 예측할 힘을 갖게 됨을 뜻합니다. 어떤 입력값 x를 가하면 그 값을 제곱한 값의 3배의 3을 더한 값을 y로 출력하는 장치인 경우 그 장치의 상호응답 특성은 y=3x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그 장치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특징을 통하여 기술한 함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종속성을 파악하게 합니다. 또한 출력값은 특정한 입력값에 대응되는 값이며 이것을 통해서 출력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통제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는 출력값이 하나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y는 x만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x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독립 변수들이 출력값을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y는 x의 다항식이 아니라 또 다른 변수들의 다항식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항식의 형태 또한 2차 다항식이 아니라 루트나 삼성근 그리고 사인이나 코사인은 물론 로그나 지수로도 나타납니다. 일례로 y = 3, 4인제곱 플러스 익스포넨셜 x의 3승 마이너스 루트 x와 같이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심지어 출력과 입력 간의 상호관계가 미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입력의 미분이 출력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것은 자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번식의 모형이며 이것은 자연대수인 익스포넨셜을 유도하는 식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복잡한 함수의 예로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여러 번 들어있는 형태인 다중합성 함수이며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신경망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사유의 과정이 얼마나 타당하고 모순이 없는지를 따져서 빈틈없는 사유를 하게 하는 것, 즉 바른 사유의 형식과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사고방법을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함수로 규정한다는 논리적인 툴을 수학에서 제공하지만 특정한 경우의 함수 관계는 물리학이나 화학 등과 같은 학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를테면 물리학에서는 파동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탐구하여 그 결론을 파동 방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인 현상에 대하여 탐구한 이론을 그들이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력과 출력 혹은 조건이나 자극에 대한 응답을 수학적인 모델인 함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탐구하고 축적할 수 있는 학문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학식은 현학적인 장식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새로운 혹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수학식의 전개 과정은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이며 결과식은 체계적인 사고의 결과가 반영된 함축된 의미의 표현입니다. 2.1. 상관과 직교. 2절에서는 셀룰러 이동 통신은 물론 통신이론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상관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신호 간의 상관성과 특징적인 상관성으로 이해되는 직교와 그 성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관성을 영어로는 correlation이라고 하며 직교는 orthogonal이라고 합니다. 상관성이나 직교성은 신호 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2.1.1. 상관성.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나 생활습성, 기질 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것은 그것의 특정 혹은 일부 속성들이 같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닮은 외모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두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닮았다는 것은 두 사람 간의 특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의 닮은 정도, 즉 상관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15와 16을 비교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16이 15보다 크다는 것과 두 수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16과 15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16이 15보다 1 크다는 결론은 공이 16개, 그리고 15개씩 각각 들어있는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똑같이 한 개씩 꺼낼 수 있다는 것은 두 주머니의 상태가 같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주머니에서는 공을 꺼낼 수 있으나 다른 쪽 주머니에서는 더 이상 공을 꺼낼 수 없는 경우라면 한쪽 주머니는 공을 꺼낼 수 있는 상태이나 다른 쪽 주머니는 공을 꺼낼 수 없는 상태이므로 두 주머니의 상태는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제 공이 16개 들어있는 빨간 주머니와 똑같은 공이 15개에 들어있는 파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면서 두 주머니의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에서 공을 모두 꺼낼 수 있으면 두 주머니는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한 주머니에서는 공을 꺼낼 수 있으나 또 다른 한 주머니에서는 더 이상 공을 꺼낼 수 없다면 두 주머니의 상태는 다른 겁니다. 이런 시도를 계속하다가 16번째 이르면 빨간 주머니에서는 공을 꺼낼 수 있는데 파란 주머니에서는 꺼낼 공이 없습니다. 16번째에서는 두 주머니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제 파란 주머니와 빨간 주머니의 비슷함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을 꺼내는 앞선 15번의 시도에서는 두 주머니에서 모두 공을 꺼낼 수 있었으니
15번의 시도까지 두 주머니의 상태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번째에는 두 주머니가 다릅니다. 두 주머니의 비슷한 정도인 상관도는 15번째 시도까지는 같은데 16번째 시도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6과 15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정도는 15번째 이후 그러니까 16번째부터였으니 16이 15보다 1만큼 더 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주머니의 상태를 비교하여 같음과 다름을 정량화된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도에서 두 주머니가 같다면, 즉 두 주머니에서 모두 공을 꺼낼 수 있다면 1 혹은 0이라고 하고, 한쪽 주머니에서는 공을 꺼낼 수 있는 상태이나 다른 주머니에서는 꺼낼 수 없는 상태로 두 주머니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면 0 혹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꺼내는 시도를 할 때마다 두 주머니의 상태를 비교하고 각각의 비교 결과의 합이나 평균 즉 정교화된 값을 상관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100가지의 성격 중에서 아들은 90가지를, 딸은 95가지를 닮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상관도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딸은 95, 아들은 90으로 딸이 아들보다 5 정도 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빨간 주머니 속에 든 16개의 공과 파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15개의 공의 상관도는 16분의 15입니다. 물론 17번째 이후에는 두 주머니에서 모두 공을 꺼낼 수 없는 같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실험에서는 두 주머니에 모두 공이 있는 것을 같음의 상태라고 정했으므로 이 경우는 같음의 상태가 아니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범위를 공을 꺼낼 수 있는 16번째로 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신호들 혹은 파형들 사이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상관도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상관도란 시계열상에 나타나는 두 신호의 닮음 정도나 혹은 두 시계열이 얼마나 선형 함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계열이란 신호가 변하는 모양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코사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코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신호라고 합니다. 상관함수는 두 신호의 시간 영역에서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크게 자기상관함수와 상호상관함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자기상관을 auto correlation, 상호상관을 cross correlation이라고도 합니다. 상관도의 수학적인 표현은 앞서 이야기한 주머니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의됩니다. 상관도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두 값이 같은지 여부를 판정하는 대수적 연산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값 A와 값 B의 비슷한 정도는 값 A에 값 B의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즉 값 A이면서 값 B인 것이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논리에서는 값 A와 값 B의 AND 조건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대수적인 연산자로는 곱하기로 표시됩니다. 상관성을 계산하는 상관함수는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두 함수 f와 g의 각각의 값들을 비교한 후 그 결과의 평균을 구합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두 함수는 불연속적인 이산값이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관값을 구하는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은 식 2-2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신호의 경우 상관값의 논리표는 그림 2-1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두 비트가 같을 때와 다를 때 각각 1 혹은 0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회로의 연산자는 exclusive OR입니다. 물론 같음의 1을, 다름의 0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신호 간의 상관도는 상관함수에 의해서 계산되고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관도는 시간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신호의 상관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상관이라고 합니다. 한편 상관되는 두 신호가 임의의 시간만큼 옵셋이 있는 경우에 취해지는 상관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상관과 구분해서 자기상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상관은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한 신호의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가 시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며 이것은 시간 영역에서 신호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편 신호 간에는 상관도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서로 직교한다고 합니다. 2.1.2 자기상관. 자기 자신과 상관이라는 것은 똑같은 두 신호 간의 상관이니 언제나 똑같은 상관값을 가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상관이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자신과의 상관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후의 나와 현재의 나 혹은
1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상관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시계열에서 변화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이 책의 주제인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자기상관 특성이 파일럿 신호를 획득하는 중요한 기술로 다루어집니다. 수신된 파일럿 신호의 PN코드와 수신기에서 생성한 신호의 PN코드의 상관값을 구해서 수신한 파일럿 신호의 PN코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즉, PN코드의 위상을 식별합니다. 이처럼 수신기는 수신 신호와 로컬 신호의 상관값을 계산해서 수신 신호를 시간 정렬하여 복조합니다. 이와 같이 두 신호를 시간 정렬해서 복조하는 것을 코히어런트 복조라고 합니다. 영어로 coherent는 엉겨붙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코히어런트 복조 방법이 수신 신호와 국부 신호를 가지런히 시간 정렬한 후 두 신호를 겹치는, 즉 곱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자기 상관 특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관성이 평가되는 두 신호 중 수신된 신호는 채널을 통과하면서 위상이 달라졌지만 원래는 국부발진기에서 생성한 신호와 상관성을 평가하려는 신호가 같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코히어런트 복조기로 복조를 수행하는 CDMA 수신기에 수신되는 신호들은 같은 송신기에서 송출된 신호인데 그 신호들이 채널을 통과하는 경로가 모두 다르므로 서로 다른 위상으로 수신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책에 나타나는 자기상관 특성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기술은 휴대폰에 사용되고 있는 음성압축 기술인 보코더의 선형 예측 과정입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의 상관성을 통해서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 자신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계속해서 변하는 신호에 대해서 자기 상관성 계산을 과거에서부터 계속해 왔다고 한다면 상관성 계산의 결과를 통해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신호 상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미래의 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의 신호 상태는 미래의 신호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형 예측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되는 수열을 불러주다가 어느 순간 멈추면서 다음에 나올 숫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선형 예측을 합니다. 이를테면 1, 2, 3, 4, 5 그리고 다음에 나올 수는 6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합니다. 어떤 근거로 다음에 나올 수가 6이라고 예측한 걸까요? 앞서 부른 1, 2, 3, 4, 5라는 수열의 규칙을 고려해서 6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즉 지난 과거의 추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것은 선형 예측의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상관함수는 과거의 값으로부터 미래의 값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가 또는 t만큼의 지연시간 후에 파형이 현재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상관성의 특징은 임의의 함수의 주기성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임의의 신호와 일정한 시간 t만큼 지연된 신호의 자기 상관 값이 같다면 이 신호는 주기가 t인 주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주기 신호라면 자기 상관은 특정한 간격으로 자기 상관값의 최대값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호 xt의 자기 상관 함수를 일반적으로 rxx 타우로 나타내며 이것은 시간 t에서 신호 xt와 시간 t 플러스 타우에서 신호 xt 플러스 타우의 상관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호의 주기 t의 시간 동안 각각의 시간에 나타나는 신호들 각각의 값들을 곱하여 평균한 값으로 나타냅니다. 즉 매 시간마다 나타나는 신호들의 값들을 서로 곱하며 곱하는 시간 구간이 주기 t라는 겁니다. 이것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신호를 곱하여 주기 t 구간 동안 적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상관함수는 식 2-3과 같습니다. 이때 지연시간 타우는 모든 실수일 수 있습니다. 2.1, 3. 직교. 두 신호 간의 상관성을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신호가 가지는 속성들 중 공통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의 요소수인 수학의 소수,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로 생각되는 과학의 원소, 나아가서 일반적인 의미인 요소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즉, 직교하는 성질은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요소가 되며 좌표의 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의의 신호 혹은 복잡 다양하게 보이는 신호는 서로 직교하는 요소 신호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가 요소수인 소수의 곱들로만 표현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요소 신호들은 일정한 혹은 특징적인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요소 신호의 합은 전체 신호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가중치는 어떠한 요소 신호로 표현되는, 즉 요소 신호의 함수이어서는 안 되는 단순한 상수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복잡 다양한 신호를 표현하기 위한 풀이의 급수입니다. 풀이의 급수는 사인 오메가 제로 t와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직교하는 정수배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N 오메가 제로 t들과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들이라는 요소 신호들의 합으로 신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풀이의 급수는 오늘날의 풀이의 변환으로 수정 발전되면서 신호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풀이의 변화는 신호의 특징을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으로 확장하는 안목의 확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책의 주제가 되는 CDMA 확산통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신호를 직교하는 속성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그림 2-2에서 보여줍니다. QPSK 변조와 같은 위상천이 변조 방식은 서로 직교하는 동위상축인 I축과 직교축인 Q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상의 그 위상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동위상인 페이스축을 대변하는 코사인 세타축과 직교위상인 쿼드처축을 나타내는 사인 세타축이 서로 직교하므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값으로 표현되는 위상평면에서 위상 정보를 오롯이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XY 평면의 위치를 X값과 Y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말은 표시된 위상 정보에는 사인 세타 성분과 코사인 세타 성분 이외에는 그 어떤 값도 없다는 것이며, 또한 변조된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위상 정보를 완전히 표시하는 데에는 사인 세타 성분과 코사인 세타 성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직교성은 우리가 취급하는 양을 표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컨대 무게가 50g의 빨간 1,000원짜리 사과라는 것은 무게, 색깔, 가격이라는 요소인 속성과 그것의 가중치로 사과를 표현한 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취급하는 모든 물리량들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직교하는 요소의 속성과 그것의 가중치를 사용해서 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물리량의 값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교하는 요소들 각각으로 표현된 값의 대표적인 것이 벡터이므로 이런 방법으로 표현된 값을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방향은 서로 직교하는 가로, 세로, 높이 세 가지이니 운동을 나타내는 벡터의 각각의 요소들은 직교하는 요소인 I, J, G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벡터 값은 XY 평면에 위치하는 좌표 값입니다. 즉, 좌표 2, 3은 X성분이 2, Y성분이 3인 값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직교하는 요소를 좌표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좌표축을 차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세 개의 좌표축인 X축, Y축, Z축이 만드는 것 혹은 세 개의 좌표축에 의해서 표시되는 값은 3차원 공간입니다. 결과적으로 n개의 차원, 좌표 혹은 요소를 가진 벡터 값으로 표현된 값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벡터 값의 예는 무수히 많지만 음성압축 기술인 보코더에는 음성의 잔차 신호를 다차원의 값의 형식인 코드북 벡터로 저장한 코드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CDMA의 채널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 워드 간의 직교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나 타임 슬롯과 같은 시간 범위를 나누는 것으로 채널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CDMA의 경우 이것을 서로 직교하는 코드를 사용해서 수행합니다. 다중화될 여러 개의 채널 신호들은 다중화로 신호가 섞인다 하더라도 채널 간의 식별자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CDMA의 코드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위해서 코드워드 간의 직교성이 보장되는 코드들로 신호를 변조합니다. 직교성이 보장되는 대표적인 코드가 왈시 코드이며 이것을 특별히 직교 코드라고 합니다.